예, 반갑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적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한 제 의견을 발표하기 위해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사실 그냥 문헌 연구라든지 이런 기초 연구를 통해서 그 근거로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벌써 시간이 흘러서 거의 한 28년째 그 남북 교류 협력을 연구하고 현장에서 경험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여러 선생님들께 좋은 방향을 좀 제시를 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지자체 간의 평화지대가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해서 거버넌스 문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거의 모든 협력 섹터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DMZ 협력뿐만 아니라 해양 분야, 남북한 해양 분야 협력, 보건 의료 분야 협력, 심지어 개성단을 다시 재개했을 경우에 지금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관련된 세미나, 거의 모든 세미나를 제가 함께 했는데요. 결론이 뭐냐? 거버넌스가 심각하다. 또 보다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우리 정혜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수직적 거버넌스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가 없다.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DMZ 생태 관광과 관련된 또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도 참석한 정부 관계자, 정책 연구자, 민간 NGO 모든 분들이 한 목소리를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 거버넌스가 이게 지금 문제다. 이게 제대로 정비가 안 됐다.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내용이 정말 말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정말 좋은 거버넌스를 만드는데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우리 남북한 비핵화가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돼서 대북 제재가 완화가 된다면 본격적으로 교류 협력이 진행될 텐데요. 사실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도 만약 이런 교류 협력의 재개 능력이 도래했을 때 과연 우리가 질서 있게, 질서란 표현이 꼭 나쁜 표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질서 있게 해야 이 효율성을 저는 극대화할 수가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왜냐하면 다들 좀 심하게 얘기하면 허둥지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 지자체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다 포함되는데 이게 지금 빨리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 이 어떤 협력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좀 모범 사례로 삼을 만한 성공적인 케이스, 그러니까 성공적인 어떤 거버넌스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 협력 말고 다른 분야에서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성공 사례가 없는가? 그것도 저는 좀 찾아봤는데 그것도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지자체 간의 협력 거버넌스인데 이 거버넌스가 반드시 성공 사례가 되어서 다른 협력 분야에 좀 참조되는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봅니다. 지금 문제점을 한번 보면요. 앞서 이제 중국 때 얘기를 한데 지금 이 과당 경쟁, 중복 지원, 투자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습니다. 모든 분야, 거의 모든 분야. 심지어
심지어 보건의료 분야 쪽에 이 앞으로 남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회의에도 제가 참석했었는데 보건의료 분야도 그분들 이제 의사분들 뭐 이런 분들이 참여하시는 모임인데도 사실 협력적 거버넌스가 없어서 자기들이 스스로 이거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과당 경쟁과 중국 지원 또는 중국 투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어떻게 조율할지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 간 역할 분담, 또 정부 부처 간의 의견 조율 시스템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것도 미흡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주제인 남북교류협력과 접경지역 평화지대화를 위한 정부의 명확한 정책과 지침도 저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제가 이 DMZ라는 접경지역 이용과 그리고 보존과 관련된 다양한 회의에 참석하면서 그분들이 매번 확인해 주는 것이 정부의 지침이 뭔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접경지역은 두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접경지역은 보존의 문제하고 이용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아직도 팽팽히 맞습니다. 보존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심지어 평화 둘레길도 생태계 파괴 위험이 굉장히 높다. 이미 생태계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전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전적으로 지금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보존과 이용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이렇게 할 것이냐 이게 정말 큰 과제인데 문제는 이것과 관련한 법규가 없습니다. 특히 환경 보호와 관련된 보존과 관련된 법규가 없다 보니까 심지어 환경부조차도 어떤 구체적인 국민 환경부에서는 이제 생태계 보존이 더 중요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보존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뭔가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데 법이 없다 이거죠. 법이. 관련된 법이 없다 이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법의 부재가 행정의 부자율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보시기에 심각한 문제는 접경지역 이용과 보존이 중요하다. 뭐 DMZ 이용과 보존도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주장을 하는데 이걸 전담하는 공무원이 저는 전담하는 부분이 지금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진짜 고민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공무원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담당자들이 자주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연속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 관련해서 가장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연속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확보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지자체 역할은 뭐 정말 강조 이상의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경기도가 만든 팩스도 읽어보고, 우리민도 서울시가 만든 팩스, 우리 또 남북의리 어깨동무 팩스, 거의 모든 팩스들을 제가 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그 팩스에 다 공통적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과 광과 민 그 사이에 있는 1.5 어떤 민간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 역할을 다들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평화 정책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공동 분석도 해야 되겠죠. 이 평화 정책과 관련해서 지자체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지자체는 지난 보수 정부 때 중단되긴 했지만 지자체의 교육력 사업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활용해야만이 교류협력이 다시 재개되었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는 지자체만의 차별화된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민간 NGO 또는 정부가 하지 못하는 그런 차별화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역할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 대상 지역을 다각화하고 또 접경 지역 간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데도 지자체가 절대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남북 상호 간에 이익이 되는 화해적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다든지 또 남북 간의 전문가 교류와 기술 지원을 통한 북한의 역량 강화, 우리의 역량 강화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북한의 역량 강화하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하셨고요. 그런 맥락에서 과거에 이제 이런 시행 차원을 거쳐서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 협력을 제도화하고 이게 중요한 게 각 지자체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금이 따로 또 신설되어 있고 전담 부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향을 발전시켜 왔고요. 또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자체 특성에 부합하는 그런 교류협력 사업을 꾸준하게 개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평화지대와의 또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동서독 사례를 통일경제특구 관련된 용역을 제가 지자체 의뢰로 한 2번 정도 크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경제특구와 관련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동서독 사례를 제일 먼저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참조할 만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왜 접경지역을 개발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분단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본 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통일정책 차원에서 평화지대와 또는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교훈을 동서독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통일정책특구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접경지역 평화지대와 주요 시범 사업을 이렇게 저는 한번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각 지자체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평화관광, 우리 아마 이제 통일부에서 오신 신혜선 사장님이 아마 이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5월 1일부터 이제 DMZ라든지 접경지역 관광이 시작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강하수 공동이용 철도 도로 연결도 접경지역 평화지대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철도 도로 연결과 접경지대 이용 또는 평화지대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경제 공동특구, 동해관광 공동특구 지난 평양선에서 합의한 서해경제 공동특구, 동해관광 공동특구도 접경지역 평화지대화라는 맥락에서 고민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 교육협력 사업의 목표, 원칙, 전략 방향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목표는 역시 남북관계 개선을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국가 경영 발전, 또 지역 일자리 창출하고 활력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교류를 통해 남북 간의 사회, 경제적 동질성 회복, 평화증진, 상호이익 정제, 이런 다양한 다목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 원칙으로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특성을 우선권을 하고 점진적, 단계적 추진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고 상호 이익의 정진, 북한 사회의 변화 추동,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 지역 단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원칙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략적 방향으로는 어차피 이게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 저는 민자일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신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 남북교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의미와 기대 효과 부분을 이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의미와 관련해서는 앞에 여러 말씀을 통해서 어머님이나 또 정혜원 위원장님 또 사회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자체 차원의 이 남북교협력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도 많은 주체들이 참여를 불가능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엔사도 포함해서 국제기구, 기업, 지역주민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큰 이게 이제 저는 남북교협력 거버넌스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기대 효과와 관련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게 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더 이상 만약에 적경 지역의 북한시대화 또는 교류협력이 독도가 되면 다시는 단절되지 않도록, 다시는 중단되지 않도록 어떻게 촘촘하게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의 틀을 만들까, 이런 부분을 저는 가장 고민해야 되고, 이번에 만약에 지자체 교류협력 거버넌스가 만들어진다면 이게 가장 우선적인 효과로서 저희들이 동원해야 될, 추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정보 공유 같습니다. 이 정보 공유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실효성, 효과성을 제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사업 중복을 방지하고 협력을 통한 진행 효과를 제고해야 되고, 또 시민사회, 지역사회의 폭넓은 참여를 견인하고 남남 갈등을 완화하는데도 이 거버넌스는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과의 협상력 제고, 아무래도 각자가 북한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이 거버넌스가 잘 만들어져서 좀 집합적으로 북한하고 협상을 할 수 있다면 훨씬 협상력을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용 부담, 비용 감소 효과 이런 것도 굉장히 높고요. 이 부분은 북한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쪽에서도 우리가 너무 많은 주체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해 오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의견을 모아서 다가오는 것을 북한 쪽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는. 그런 맥락에서 이런 기도 효과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축 방향, 거버넌스 구축 방향은 과거에는 정부가 주도해서 거버넌스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거버넌스를 만들 때는 이제는 지자체가 스스로 추진적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문제가 중요한 것은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면, 이게 이제 정부 주도적으로 하면 아마 이제 정부 재원이 이게 투입이 되면서 정부의 목소리가 좀 더 높아지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부가 예를 들어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적정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지속 가능성의 맥락에 보면 지자체한테 위임하는 게 제 경험을 봐서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 공유와 협력의 틀을 제도하고, 또 지자체 간에도 대북 교류협력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조율할 필요가 있고, 또 충청적 협력 체계 구축할 필요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중앙정부하고의 체계적인 소통과 역할 분담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민간단체 국제기구를 참여를 견인하는 방향, 지역사회와 기업의 폭넓은 참여를 견인하는 방향,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노력, 그리고 창구 이론을 통해서 북한과의 원활한 협상과 협력을 견인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이 바람직한 지방정부 간의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굉장히 연구원이 많은 준비를 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경 지역, 이 경기도, 강원도, 인천, 광역시 저기로 이 3개 그 지역 광역지자체 간의 남북교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도 하고, 또 적경 지역 평화지대화도 공동 대응하고, 한강하고도 공동 개발하는 노력부터 우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상설 조직으로서 지자체 전국 협의체 구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조율과 조정, 공동사업개발, 중앙정부와 여당 및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 간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이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워크숍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과거에 했던 겁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주도해서 사실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안 했죠. 한 4차례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딱 한 번 참여한 기억이 있습니다. 참여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또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 관련해서도 굉장히 의심탄회하게 솔직하게 그런 비전과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되고, 정보도 공유하고, 뭐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초기 단계 거버넌스로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이 남북교류 워크숍이라고 일단 봅니다. 중요한 것은 정세의 변화가 무관하게 또 뭐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좋았다고 해서 뭐 하다가 또 정세가 악화되면 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세와 무관하게 일관성 있게 정례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회담에, 이 워크숍에는 국제기구, 민간단체, 기업, 유관단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적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든 주체들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참여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체적인 역량도 발전시키고 실현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